네, 한 주간 사회정치 분야의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슈를 풀어보는 시사스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행선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미국 대사관이 있는 5호선 광화문역이었습니다. 네, 한미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포위된 미 대사관 이야기, 민노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연결에서도 보셨듯이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포위된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그 미 대사관이 포위된다는 건 아마 정말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아요.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 측에서 느끼는 강도가 저는 굉장히 다를 걸로 봅니다. 사실 자국의 대사관이 시위대에서 포위됐고 이 포위되는 것들을 법원에서 허락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과연 이 장면이 CNN 등등을 통해서 미국에 방영됐을 때 미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어떨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좀 대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5일 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제 회담을 할 텐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장면을 본다라면, 과연 한국에서의 어떤 사드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떤 것이고,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왜 이 시위 자체를 허용을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위의 어떤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 쪽으로 봐서는 사실 대사관이 포위됐다는 것 자체 이 상징성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시위 자체는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에 좀 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기자 연결해서 보셨듯이 오늘 시위가 있은 다음에 이제 행진이 이어질 텐데 저희가 그 행진 구간을 한번 좀 봤는데 아까 저희 기자가 연결했던 지점이 바로 시청 앞 광장이었습니다. 이 광장에서 광화문역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보신각을 지나서 뒷길로 해가지고선 미국 대사관 쪽으로 가서 양방향으로 에워싸는 듯한 이런 그 행진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철성 경찰청장 맨 처음에는 이거 불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법원에서 허용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마 이게 그 법적으로 보면요, 우리 집시법 11조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네. 원칙은 이제 그 대사관전은 100m 이내는 원래는 이게 그 집회나 시위가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예외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게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에 이게 집회나 시위가 되는데 주말에도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관의 어떤 기능이나 뭔가 이게 안전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이게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주말에도 여전히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대사관을 완전히 에워싸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사관의 안전이나 이 기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좀 이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이 좀 열린 경호다, 열린 정부다 해서 집회 시위를 많이 막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미 대사관 뒤쪽 길은 경찰은 좀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법원이 조금 일부 허용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결국 그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포위할 수 있는 그 모양새가 됐고 그 모양새가 이제 직접 화면으로 해서 이제 중계가 될 경우 상당한 이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 미국인들의 시선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국의 여기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그 가족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가족과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한반도 그 남단 일부가 안전하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돈 내서 이억만리 타국단에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드 배치 안 된다 하고 미국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파병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안전의 직접적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저렇게 막는다면 과연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사줘서 배치하는 일까지 저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냐,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도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역시 미국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국민들의 여론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어떤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도 민노총의 저런 행동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근데 민노총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와대 앞길, 동서로 뻗은 그 앞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라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는데 그 개방 발표 소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거기를 방문한 1호 손님이 바로 또 민노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아마 이 광화문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이 광화문에 지금 뭐 세월호 천막을 비롯해서 양쪽 옆으로 해서 정부 청사 앞과 그 건너편에 보면 다 천막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각 그 노동단체나 또 기업들의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이제 농성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청와대가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완전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이 가장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관광객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청와대가 1.1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관심도 많을 테죠. 근데 문제는 이 제일 첫 번째 손님이 바로 민노총이 인도를 전부 다 점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접근이 되지 않고 지난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민노총에서 거기 위에 차양막을 설치를 했고 또 거기에 농성을 하고 있어서 아예 도로 자체가 이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금 차도를 조금 틀어서 그 차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종로구청에서 이 도로법 위반이라 해서 그걸 철거를 했는데 또다시 이제 설치를 하고 아주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과연 민노총이 어떤 자신의 물론 이해관계 물론 좋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설정한 법은 다 올바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뭐 때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들이 하면 옳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비난하는 시민들 향해서 욕설을 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이 건설노동조합이 그 시위를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1박 2일 노숙투쟁을 했습니다. 노숙투쟁을 하고 그 시위를 벌였는데 시민들이 워낙 화가 나니까 그냥 출근 시간대에 다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시민들 그 어떤 지적하는 시민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런 모습이 지금 노조의 어떤 정말 정당한 모습인지 자체가 정말 회의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노동계를 향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오는 30일에 민노총에서 지금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좀 할 말할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게 그 민주노총의 요구가요 너무 이게 빠르고 너무 이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출범이 민주노총만의 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전 국민의 어떤 촛불 민심이지. 아, 촛불 집회 때 참여를 열심히 했다는 그렇죠. 이게 걸로. 일부 민주노총도 기여를 했을 수 있지만 또 이게 역으로 본인이 도와서 정권이 새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이게 정권의 성공을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됐습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1년도 못 기다리고 바로 뭐 최저임금을 뭐 10,000원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빠르고 또 이게 과하게 좀 하고 있다. 뭔가 이게 지금은 새 정부의 정책을 조금 이게 한 1년 정도는 참고 이런 이제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민노총의 과도한 측면이 크고요. 저는 근데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말끝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촛불 정부다. 촛불 민심이 탄생시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이 촛불 정부에서 이 공무원들은 촛불 민심을 받드는 그런 어떤 종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부의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떠받치고 있는 세력의 핵심이 바로 촛불 세력인데 이 촛불 세력의 중심 주체가 누구냐? 동원력도 가장 세고 그야말로 자원도 가장 많이 제공했던 게 민노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노총 입장에서 사실은 할 말 할 수 있다, 빚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내버려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 임명할 때 그 가불 오토텍의 사주 측을 대변한 변론행위를 했다고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박형철 비서관이 하루 만에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외부 노동단체의 압박 성명에 맞춰가지고 사과까지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이런 좀 과도하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한 공신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4,700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공권력의 추상 같은 어떤 그 법과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 그런 것을 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이 양보할 건 양보해달라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오히려 설득하는 자세를 취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지난 늦가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방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 민노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어요. 논란은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민노총이 그러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노동자의 3%만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OECD 국가에 낮은 추세거든요. 한국노총까지 합해도 뭐 10%가 안 될 정도로 조직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홍준표 전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강성 비종노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특히 이제 민노총 중에서도 금속노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봉 1억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기아자동차 노조가 있었지만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결국은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규직 중심에 그다음에 고액 연봉을 받는 조직화된 이 노조 중심이 바로 민노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계 내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노동운동이란 결국은 그 어떤 저임금, 어떤 거기에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사실 노동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처음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전태일 열사가 분실을 하면서 피복노조라든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한 게 바로 이제 노동조합 운동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이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의 이해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노총이 지금 노동계를 대변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많은 지금의 어떤 비정규직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게 노동 어떤 단체들 그동안 이제 정치 세력화 됐지 않습니까? 네. 민노당, 등등 정의당, 민주통합당 등 해서 실적으로 그렇게 좀 왜곡되어 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민노총이 지금 어떤 조직화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노동계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은 넌센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민노총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뭐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갈 때 민노총한테도 우리 같이 가서 우리 경제 문제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도 이거는 또 정작 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한국 노총은 아마 동행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 민주노총은 동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요. 선거 전에 이게 덕이 된 게 집권은 이게 독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게 버리대요. 예를 들어 이게 선거 전에 뭐 내 편이나 또 이게 표를 위한 공약들 이거 버리듯이 저는 이게 물론 선거 때 문재인 정부의 당선에 민주노총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누굴 지지했던 간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에 끌리다니서는 절대 안 되고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민노총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민노총 위원장 뽑을 때 이 선거전이 거의 뭐 총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민노총 조직원들이 한 60만 정도 되는데 이제 40만 정도 그동안은 보면 대의원들이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내부에 노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죠. 예전에 뭐 학생운동권에서 이어서 마찬가지로 뭐 NL이라든지 PD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 노선을 두고 투쟁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그동안 내부에서 보면 이 정치 투쟁과 연결시켜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뭐 알듯이 권영길 그다음에 담병호 등등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노총이 하나의 정당 조직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투쟁 조직처럼 이제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주통합당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제 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노동적인 이제 단체로 됐고 최근에는 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그 정의당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선출될 때 2015년이죠. 그때 될 때는 사실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 상당 갈등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너무나 내부 조직력이 없다, 떨어진다, 현장의 노동 이익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직선제가 됐습니다. 직선제가 되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가 그 어떤 상당히 강력한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뭐 또 여러 명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쌍용자동차의 어떤 현장 바람들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자신 아슬아슬하게 당시에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 걸 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지지난해 그 민중 총궐기 투쟁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이 현장 투쟁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파라고 하는데 이제 노사정 타입 안 한다. 그다음에 하여튼 강력한 현장 투쟁을 통해서 하여튼 이익을 쟁취한다. 즉 현장 투쟁 중심, 즉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또 투쟁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죠. 예전에 같이 노사정이 참석해서 좀 정부와 뭔가 합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현장 파업이라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권리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민중 총궐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전에 그 80년대 초에 보던 그런 어떤 투쟁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의 한상균 위원장 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과 어떤 투쟁 중심적 그런 지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저는 이제 한상균 위원장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민노총 위원장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제 민노총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이더라고요. 당시에 그 치열했던 선거 당시 어떤 공약을 내걸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박근혜와 맞짱을 드러난 기의원입니다. 한상균입니다. 네. 2014년 11월 우리는 총파업이 불가능하지만 2015년 우리는 노동자의 힘으로 총파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구속 수감이 됐으면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뭐 약간 전열을 정비할 법도 한데 왜 아직도 한상균 위원장인 겁니까? 글쎄요. 그 아마 상징성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출신인데 쌍용차 투쟁 과정에 상당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노조위원장이 됐고 또 이 투쟁 과정에 지금 현재 이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라든가 한상균 위원장의 어떤 그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민노총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정부 투쟁 요구를 관철시킨 어떤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의 시위 그리고 30일로 예정돼 있는 사회적 총파업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좀 촉발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춤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다. 새 정부는 기득권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 있게 조치 취하라는 게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거든요. 자, 지금 정권에 출마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등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죠. 저기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정교조 합법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당장 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에 출마한 지 지금 뭐 2달이잖아, 3달이 지났습니까? 겨우 이제 2달 아직 이제 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정부도 구성이 안 돼서 지금 내각 장관도 구성이 안 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의 요구한 청구를 지금 해나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예전에 자기들이 했다라고 해서 무슨 맡겨놓은 것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또 안에서 뭐 징기스칸처럼 지금 해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보면 또 사회 총파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실 지금 노조가 총파업이 아니라 뭐 다른 사회단체는 이걸 참여를 이제 동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는 사실상 이거는 노조의 어떤 총파업 투쟁도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총파업 투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가서기 때문에 이 지금 정권이 뭡니까? 결국은 예전 박근혜 정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민주노총이 지금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상균 위원장 이번에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면 2015년에는요 조계사에서 투쟁 지침을 내려보내서 논란이 되기로 했었죠. 그때 장면을 보실까요? 민중의 물결들이 서울로 몰아쳤던 것입니다. 10만이 모이니까 세상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민중의 힘을 보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5.1 2차 민중 총궐기 노예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숨어 들어가서 직거하고 있으면서 저거를 보냈었는데 사실 저걸 두고도 저게 지령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법을 하지만 네. 항상 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은요. 네. 항상 최우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정부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이게 청문회도 못하고 있잖아요. 조대엽 장관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 장관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뭔가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최후적으로 파업을 통해 얻는 건데 바로 이게 아직 출범도 하기 전에 바로 6월 30일 총파업을 해라. 저는 이게 아까 좀 전에 노예 같은 사람도 넣었지만 너무 이게 그 현실이나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민노총이 언제부터 이런 강성 이미지로 이렇게 고착화 됐나 싶어요. 사실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죽창과 파이프를 들고 심장부로 달려가라 약간 과격한 언어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좀 이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노조가 힘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노조 설립 자체가 불법화되거나 노조 설립 요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노동자들이 힘이 없었어요. 단결하기도 어려웠고 임금도 굉장히 저임금이었고 15시간, 16시간 그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대정부 투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위 사업장에서 매년 그 춘투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또 이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투쟁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타협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정치투쟁인데 이 정치투쟁 방식이 사실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전노협이라고 하는 그 노조의 연대체가 뜨고 그 이후에 95년도에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민노총이 이제 조직이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전국 단위의 어떤 노동자 투쟁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력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사실 현장 노동자들의 실생활에 관련한 요구라기보다는 정치적 요구들을 강화하면서 과격화되고 대중으로 유리되는 그런 문제들을 안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도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입문을 해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하는 그 과격한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 2002년 당시죠. 그 권영길 당시 전 의원이 그 대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상당히 유행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동운동이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이기주의, 자신들의 어떤 권한, 자신들의 어떤 뭐 임금 인상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권영길 위원장 시대에 보면 결국 노동운동이 전체 사회운동으로 이제 확산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기울였었거든요. 즉 자신들 이외의 어떤 그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의 노동운동이 보면 점점 자기 중심의 운동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보시면 알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점점 더 오면서 점점 자기들의 임금 인상 이 문제에 굉장히 집착해서 많이 이제 권력을 키워왔고 그런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의 핵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보면 이제는 민주노총에 있는 소속된 회사들의 자기 이해, 자기들의 임금 인상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어떤 그런 사회적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 전혀 안 기울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립화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노총 회원들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이제는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려면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살펴야 되는 게 아니냐. 비정규직도 좀 살피고 알바 노동자 좀 살피고 자영업자 좀 살피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점점 자기들의 임금만 올라가고 자기들의 권한만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권영길 대선 후보가 선전하면서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이어지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저 권영길 의원의 살림살이 좀 나아졌느냐 상당히 그 감동 깊게 들었는데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그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 말에 역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길 저분이 정말 살림살이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평가하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세가 모든 정치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죠. 민노총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한우석 국장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